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뮤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첫 곡은 청계천 팔가 듣고 왔습니다. 천지인의 노래고 진짜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는 노래고 제가 한참 학교 다녔을 때 되게 오래 전이네요. 그죠? 한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맥주 뉴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하나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연합뉴스 얘기고요. 어, 편의점 주류 경쟁, 크라운 맥주 재출시에 소맥, 폭텐 맥주까지라고 하는 기사예요. 보면 편의점의 주류 경쟁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곰표 맥주로 촉발된 수제 맥주 경쟁이 여전한 가운데 프리미엄 소주까지 단독 상품을 선보이며 올여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5일부터는 뭐 크라운 맥주를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크라운 맥주는 어, 아시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제 세대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 맥주예요. 어, 이게 93년도에 단종이 됐고요. 크라운 맥주가 원래 그 하이트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맥주죠. 조선 맥주의 간판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이트 맥주가 뜨면서 이제 조선 맥주가 하이트로 사명이 바뀌고 그 이후에 크라운 맥주가 단종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출시 된다는 거예요. 이 크라운 맥주 이 그 로고가 이 왕관 모양이잖아요. 제가 요 잔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잔. 되게 오래된 잔인데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크라운 맥주 왕관 모양의 로고들을 종종 이 맥주 파는 곳에 보면서 내가 꼭 20살이 넘으면 저걸 마시고 말이라 했는데 93년도에 단장이 돼서 못 마신 그런 맥주인데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거는 좀 에일 맥주로 다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지금 크라운 맥주가 다시 재출시된다는 거를 지금 홍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 그 밑에 이 크라운 맥주와 함께 이 밑에 있는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GS25에서는 하이트주를 손잡고서는 소맥 폭탄주 느낌을 살린 갓생 폭탄 맥주를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갓생 폭탄 맥주는 소주 3분의 1잔과 맥주 2분의 1잔의 비율의 맛을 구현한 것으로 알코올 도수 6도라고 이렇게 하네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수제 맥주가 2020년부터 뭔가 그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재미로 포지셔닝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립맥주 공장이나 소규모 브루어리에서 만든 맥주를 제가 수제 맥주라고 자꾸 안 부르는 이유가, 저는 크래프트 맥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수제 맥주는 한국에서 이미 이제 재미라고 하는 포지셔닝이 된 대중 맥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의 이미지도 아니고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프리미엄 이미지가 아닌 재미있는 맥주가 수제 맥주로 포지셔닝이 됐고요. 대중 맥주죠.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한 2, 3년간 아주 재미를 많이 봤죠. 뭐 곰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맥주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는 뭐 무슨 맥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비슷비슷한 맥주인데 이름이 바뀌고 라벨만 바뀌는 뭐 그런 맥주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맥주들, 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맥주에서는 이제 그 시효가 끝난 거죠. 수제 맥주로 재미를 다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이제 네 캔만 원을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수제 맥주라고 불리는 맥주들은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수제 맥주로는 재미 볼 거 다 봤다라고 하는 거죠. 네 캔만 원 수제 맥주 더 이상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이제 취급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소맥, 무슨 갓생 폭탄 맥주, 물론 이게 뭐 무슨 뭔지도 모르는 그냥 술이에요, 술. 그죠?
그냥 영혼 없는 술, 소맥의 맛을 구현한 라고 하는, 이게 뭐죠? 맥주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물론 뭐 정체성이 없는 술을 팔 수도 있죠. 소맥과 같은 술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경쟁자인 거예요. 한정된 SKU를 내어줘야만 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맥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술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빠삐꼬 소주니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뭐 재미를 모티브로 한 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 한 2, 3년간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름과 또 뭐랄까요, 재미가 붙은, 그러니까 재미로 포지셔닝된 수제 맥주들이 누렸던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른 술들이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가 있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카스나 하이트 이런 맥주들이 SKU를 뺏길까요? 절대요. 그런 맥주들은 뺏길 수가 없어요. 완전 대중 맥주들 혹은 수입 맥주들 중에서도 어, 가치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맥주들, 뭐 칼스버그라든지 하이네켄이라든지 이런 맥주들은 아마 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할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술의 어떤 자리를 내어주는 것들은 아마 4캔 만 원이었던 수제 맥주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서 몇 개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시효가 다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2, 3년 전부터 우려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때 크래프트 비어가 수제 맥주랑 동급이었던 그런 시절에서는 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네캔, 그러니까 편의점 수제 맥주라고 불리우는 대중 맥주들이 점점 이제 대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막 뭔가 투자를 받아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그런 대중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 맥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레트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서는 캔 맥주로 지금 출시가 된 건데, 뭐 에일 맥주든 라거 맥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운 맥주도 결국은 레트로 그리고 재미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진 브랜드, 이미 알고 있는 기억들, 추억들을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이 맥주는 또 한동안 편의점의 SKU를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표 맥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혹은 이 맥주는 하이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편의점 SKU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브루어리들, 작은 맥주 회사들이 하이트랑 오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과 경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중수제 맥주, 재미로 포지셔닝, 재미가 가치인 그 소위 말하는 수제 맥주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협회 내부에서도 슬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크래프트 비어, 한국의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좀 새로 우리가 세워보자. 왜냐면 저도 이제 독립맥주 공장에서 맥주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느슨한 철학적 연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동참하실 분만 같이 동참하시면 되죠. 뭐 같이 하실 분들만. 하지만 그 철학은 명확해야 돼요. 우리 맥주는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보다 훨씬 재료를 좋은 걸 쓰고 많이 쓰고, 그리고 개성이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지역 문화와 지역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대중 맥주들이
구현해낼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맥주다라는 어떤 것을 확실히 표명을 하고 그 길로 가야겠죠. 그 맥주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맥주는 이런 그 크래프트 맥주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크래프트 맥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맥주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판다? 이거는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맥주 뉴스 하나만 오늘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맥주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죠. 책을 읽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죠. 제가 저번에 물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뒤에 또 물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영국의 경우 페일에일의 양조는 17세기경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양조업자들은 일거린 불 대신 코크워가 원료인 오븐에 메가를 넣어 말리기 시작했다. 네, 석탄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메가를 굽는 데 있어서 이런 에일은 단식 냈던 다크포터나 브라운 비어에 비했을 때 엷은 색이었고 기존 맥주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유는 불 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밝은 메가를 만들 어떤 그런 불 조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들 양조하는 중심지 한 곳이 버튼 트렌트였다. 1777년에 설립된 바스 혹은 베스와 같은 양조장은 오늘날이면 깜짝 놀랄 만한 페일에일을 제조했다. 요거는 조금 아니에요. 여기서 버튼 페일에일은 색이 상당히 어둡고 약간 달콤하며 12월의 추위를 날려버릴 정도로 속을 뜨뜻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버튼 페일에일이 아니고 버튼 에일입니다. 버튼 에일과 그러니까 버튼 페일에일이란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버튼 페일에일은 이후에 버튼 온 트렌트의 페일에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조지 번슈타인이 얘기하는 버튼 페일에일은 버튼 에일을 얘기합니다. 버튼 에일이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좀 오래된 맥주 스타일이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알코올 도수가 좀 높고 상당히 그 몰티한 그런 맥주였어요. 약간 달큰한 향 맛도 있고 이 맥주는 버튼 에일을 얘기하고요. 여기 뒤에 보면 18세기 상당 기간 동안 버튼 페일에일 또는 버튼 에일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버튼 에일이 맞습니다. 러시아와 그 주변 발트 3국에 수출되어 지역 양조장들의 금고를 두둑하게 해줬다. 이 얘기 맞고요. 그래서 버튼 온 트렌트의 바스나 알속 같은 양조장들이 버튼 에일을 이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822년 러시아는 치즈, 우산, 에일 등 거의 모두성 영국 수입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런데 포터 맥주는 예외였던 터라 이 지역 양조자 업체들은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섰다. 이거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달라요. 러시아가 영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리면서 영국의 수출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던 모든 제품들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 때문이에요.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할까를 하던 와중에 1822년에 기회가 생긴 거죠.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도에 있는 캠벨이라고 하는 그 동인도 회사의 수장이 이 알속과 바스의 대표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1822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IPA로 유명했던 인도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구가하던 IPA 즉 그 호지슨의 IPA죠. 호지슨이 아들인가 손자가 독점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죠. 첫 번째로 그 런던에서 인도로 가는 모든 유통을 자기 스스로 한다든지 원래는 그 유통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통업자들 때문에 이 호지슨이 보호브러리가 기회를 원래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유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런던에서
인도로. 두 번째는 가격도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 점유율 1등이니까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독점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동인도 회사의 수장인 캠벨이 이 호지슨의 IPA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 저 좋은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독점은 언제나 안 좋은 거거든요. 자본주의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독점이죠. 그래서 이 알속과 바스의 수장을 불러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들에게 호지슨 IPA 샘플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 호지슨 IPA를 대적할 수 있는 맥주를 좀 만들어 다오라고 부탁을 하죠. 이 나폴레옹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버트논 트렌트의 알속과 바스는 그 수락을 하고 맥주를 만들어 보는데 훨씬 더 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스 IPA와 알수베 IPA가 버트논 이 호지슨의 IPA를 드디어 이기게 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훅 떨어집니다. 호지슨 IPA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호지슨 IPA는 망하게 되죠. 그게 1822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황금알을 낳는 수출품은 인도로 보내는 호비 풍부한 페이레일이었는데 요게 이제 IPA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페이레일에 홉을 넣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지슨의 IPA 원조는 옥토버 비어라고 하는 그런 맥주에서 시작이 됐고요. 옥토버 비어는 가을에 우리 김치 담그듯이 담그는 맥주죠. 겨울 내내 먹기 위한 맥주였기 때문에 옥토버 비어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인도로 가는 모든 맥주들에는 높은 알코올과 그리고 홉이 많이 첨가가 됐었어요. 그거는 꼭 호지슨의 맥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뭐 포터, 스타우트, 마일드 에일 모든 맥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조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잡균의 번식을 막고 맥주의 항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홉이 많이 들어가면 되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면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 런던에서 인도로 가는 맥주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 오랜 숙성 기간을 버텨내고 그 숙성 기간 동안 잘 맥주가 만들어진 호지슨의 맥주 옥토버 비어가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거고 그러면서 호지슨의 IPA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페이레일에 홉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책이나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IPA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수정이 됐고요. 책들도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수출업자는 호지슨, 조지 호지슨이라는 런던의 양조가였다. 그는 동인도 회사에 맥주를 공급했고 이 회사는 선적품을 인도 대륙으로 보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호지슨이 동인도 회사에 맥주를 공급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맥주는 어떻게 판매가 됐냐면 일단 런던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맥주를 인도로 보내면 인도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품질을 확인을 하고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 경매에 들어가서 그 경매에 따라서 맥주 가격이 정해지고 그 맥주들이 펍으로 이송이 됐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펍으로요. 그런데 그 경매 결과 가장 좋았던 게 바로 호지슨의 맥주였던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인도에서 맥주를 공급했고 이 회사는 선적품 인도 대륙으로 보냈다. 이거는 좀 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고서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 약간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들이 좀 있어요. 악덕 장사꾼인 호지슨은 동인도 회사란 중개상을 배제하려고 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호지슨이 꼭 악덕 장사꾼은 아니고 호지슨이 아니고 호지슨의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아들이 자신의 독점력, 왜냐면 1등이거든. 우리 맥주 회사가 인도에서 1등 하고 있으니 돈을 더 벌고 싶었던 거죠. 장사꾼인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을 취했고 그게 이제 동인도 회사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동인도 회사는 이런 위반 행위를 보아넘기지 않고 버터넌 트렌트에 믿을 만한 양조업자들에게 의지해 쌉쌀한 맛에 괜찮은 A를 그대로 재현해냈다.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IPA 역사와 다 중복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은 잉글리시 IPA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맥주는 인디아 페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19세기 중반까지 이 쌉쌀한 맛의 버턴 맥주는 원산지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고 버터넌 트렌트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위대한 양조 본거지 중 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버터넌 트렌트의 맥주들이 일단 인도에서 호지슨의 IPA를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호지슨의 IPA는 망하죠. 그리고 이 인도에서 인기 있었던 이 맥주 스타일이 다시 영국 런던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야, 인도에서 이런 맥주가 인기가 있대 라고 해서 다시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맥주, 그러니까 IPA의 맥주는 지금하고 제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IPA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당시 IPA의 핵심은 숙성이었어요. 숙성.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IPA는 숙성이 아니죠. 오히려 빨리 발효시켜서 먹는 그런 마일드함. 그죠? 그게 이제 요즘 IPA의 특성이라고 하면 18세기, 19세기의 IPA라고 하는 맥주의 핵심 숙성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IPA와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버터넌 트렌트의 IPA가 영국, 런던 본거지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높은 홉, 쓴맛, 높은 알코올 도수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 버터넌 트렌트가 어떤 바스와 알소비라는 회사들이 자신의 IPA의 마일드 버전, 약한 버전을 만들게 돼요. 홉을 좀 덜 넣고 쓴맛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알코올 도수를 낮춘 버전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런던의 페일 에일들을 다 이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잉글리시 페일 에일, 비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고요. 그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 뒤에 기술적인 어떤 그 배경들, 즉 철도가 버터넌 트렌트와 런던에 연결되면서 버터넌 트렌트에서 만들어진 맥주들이 한 일주일 만에 영국으로 이제 운송이 되기 시작하면서 버터넌 트렌트의 맥주들이 런던의 맥주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마차로 왔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맥주 운송하는 데만 걸렸거든요. 그러니 맥주가 맛이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열차로 수송되는 맥주들은 만들어지자마자 금방 런던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버터논 트렌트의 작은 브루어리들이 세계적인 브루어리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올라가는 모든 것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버터논 트렌트의 최대 자산은 물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CW 빈센트라는 화학자가 이 지역의 물에 미네랄 암호를 풀어내 버터나 이게 버터니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버터니제이션이라는 공정을 개발했고 이에 따라 세계 어느 곳의 양조업체라도 석회를 추가해 버턴 페일에일을 흉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버턴의 비밀이 풀렸다고 해서 영국 양조업체들이 더욱더 쓴 맥주를 만들기 위한 군비 경쟁에 돌입하진 않았다. 어떤 업체는 강도를 줄여 오늘날의 페일에일을 알진 맥주를 만들었다. 이게 그 버턴 트렌트의 바스와 알소비예요. 이들 맥주는 흙내임과 과일향이 나며 메가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딱 적당한 양의 홉이 함유되어 있는 정적인 순한 짜릿함이 느껴진다. 이 글이 뭔가 막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읽으면 딱 정리가 안 돼요. 그죠? 뭔가 너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글이고 뒤에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바스 같은 경우가 세계 최고의 페일에일 회사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어디죠? 오비의 회사 AV 인베브에 인수가 돼서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맥주가 되었죠. 바스의 페일에일은 한국에도 수입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수입이 돼서 4캔만 원에 팔렸었고요.
저는 주구장창 마셨죠. 그런 맥주들이 한국에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이름만 일지라도 들어와서 그런 맥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바스 페이레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 삼각형으로 유명하죠. 빨간색 삼각형 최초의 트레이드마크 디자인 트레이드마크고요. 바스의 빨간색 삼각형은 따로 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여도 빨간색 삼각형만 봐도 이건 바스의 맥주야를 대표하는 그런 로고 트레이드마크로 되었고요. 이 바스 페이레일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타이타닉호에 실렸던 바로 맥주가 이 바스 페이레일이에요. 그래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3등 칸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3등 칸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마셨던 맥주가 바로 이 바스 페이레일이에요. 그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맥주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캡처를 해서 제 강의를 할 때 쓰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의 그 흥겨운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마시는 맥주가 그 맥주였고요. 바스 페이레일입니다. 빨간색 삼각형이 찍혀 있고요. 또 있죠. 그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바스 페이레일이 있는 사진이 한국에도 있죠. 김진성 씨라고 1871년일 거예요. 그 신미양요 가슴 아픈 역사죠. 그죠? 제네럴 셔먼호가 들어와서 강화도에서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그 신미양요 이후에 콜로라도호가 다시 강화도에 들어오거든요. 이때 협상을 하러 간 사람이 이제 김진성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였어요. 이 하급 관리가 그 콜로라도호에 들어가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왔을 때 그 새끼줄로 수많은 맥주병을 안고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그때 가운데 보이는 맥주가 바로 바스였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물론 그 사진을 두고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맥주 쪽에서는 그 사진을 갖고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을 풀어내는데 최근에 본 기사를 보니까 그 김진성 씨가 맥주병을 한아름 들고 있고 웃는 모습을 찍은 사람이 그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사진을 많이 찍었던 사진 작가였고요. 그 사진 역시 이 동양인에 대한 비하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기사에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진을 갖고서는 종종 강연에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사용을 하되 그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페이레일은 아메리칸 페이레일, 잉글리시 페이레일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틀린 사실도 있고 뭔가 조금 기승전결이 안 맞아서 그래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드리면서 잉글리시 페이레일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스타일적 정의를 해드리면 색깔은 앰버 컬러입니다. 딥골드에서 앰버 컬러. 앰버 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오히려 갈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라운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앰버는 약간 갈색, 우리나라 말로는 담색. 담색은 일본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색이란 말은 저는 안 쓰고 그냥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딥골드에서 앰버까지의 컬러를 갖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는 4에서 5도 사이, 5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루티 에스테레라고 하는 영국 효모의 향이 나야 돼요. 약간 건자두 향과 비릿한 과일의 향인데요. 이게 바로 영국에서 만들어진 맥주, 영국에서 시작된 맥주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프루티 에스테르는 영국에서 시작된 맥주, 잉글리시가 붙는 맥주 스타일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포터,
뭐 잉글리시 IPA, 잉글리시 페이레일 등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는 향들이고요. 그리고 영국 노블홉의 향들이 나죠. 짙게 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나고요. 영국 노블홉이라고 하면은 뭐 놀던 브루어라든지 아니면 퍼글스, 이스트켄틴 골딩스라고 하는 그 호배의 향들이 뒤에 살짝 묻어나는데요. 이 향들은 이제 얼씨한 향들이나 약간 플로럴한 향들, 약간 꽃과 같은 향들이 묻어나오죠. 그리고 약간 견과류 같은 그런 느낌도, 몰트에서 올라오는 견과류 같은 향도 섬세하게 올라옵니다. 이 모든 향들은 굉장히 세지 않아요. 섬세하고 옅게 올라와서 굉장히 드링커블합니다. 마시기 굉장히 편한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산은 높지 않습니다. 탄산은 절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마시면 좀 밍밍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뭐 라거도 아니고 뭐가 요즘 나오는 에일도 아닌 것 같은 약간 밍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무슨 평양냉면과 같은 그런 매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잉글리시 페일에일이 계속 생각이 나는, 뭐 저도 역시 그런데 노동주로 역시 특히 최고입니다. 네, 노동주로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주죠. 자, 제가 아직 비터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이제 뒤에 여기 이제 비터 뭐 스페셜 비터 ESB 얘기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좀 다시 뒤에 해드리고요. 자, 여기 먼저 소개되고 있는 맥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올드 스페클드 헨이고요, 하나가 바스 페일에일입니다. 뭐 둘 다 굉장히 유명한 맥주들이고 둘 다 모두 한국에 있었던 맥주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맥주들인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먼저 올드 스페클드 헨 같은 경우는 뭐 잉글리시 페일에일, 아주 좋은 잉글리시 페일에일이죠. 그린킹이라고 하는 브루어리고요. 그린킹은 영국의 최대의 맥주 회사죠. 여러 양조장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펍 체인을 가꾸고 있기도 한 그런 어떤 회사고요. 그린킹 맥주들이 한국에 꽤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린킹 IPA 같은 맥주도 제가 영국에서 한 10년 훨씬 10년 전에 10년 정도 되겠네요. 그전에 런던에 가서 먹었을 때 굉장히 뭐야 이거 IPA 맞아? 라고 했던 맥주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한동안 애정했던 그런 맥주인데 지금 다 사라졌고요. 올드 스페클드 헨은 5.2도고 여기 좀 읽어드릴게요. 올드 스페클드 헨은 바의 의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1등 공신일지도 모른다. 뭐 저도 공감합니다. 이 맥주는 에딩턴에 위치한 MG 자동차 공장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9년에 탄생했다. 맞습니다. 노동자들 이 자동차 공장의 생일을 위해서 만들었던 맥주인데 이 맥주가 레귤러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 뭐요? 올드 스페클드 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에서 유래가 됐냐면 오래된 점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을 도울 때 타는 페인트가 얼룩덜룩 묻은 그런 차량 이름이 바로 이 오래된 점박이라고 애칭이 붙었고 이 이름이 맥주에 그대로 전이가 돼서 올드 스페클드 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헨은 라거 생산으로 인해 거의 단종되었지만 캐러멜과 볶음 메가의 부드러운 풍미, 과일 향의 버터스카치 아로마와 순한 허베이셔 향, 뭐 이런 와인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향들이 꽉 찬 매력적인 투명한 엠버 맥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라고 하네요. 올드 스페클드헨은 질소 충전 캔을 구입할 권장한다. 저는 여기 반대입니다. 올드 스페클드헨이 원래 질소 충전이 아니고 이산화탄소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질소 충전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없었죠. 한국에서도 있었나? 한국에서 캔 버전 나왔을 때 질소 충전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질소 충전은 올드 스페클드 헨에서는 반대입니다. 올드 스페클드 헨은 차라리 낮은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었던 게 훨씬 더 이 맥주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년 전에 런던 갔었을 때 올드 스페클드 헨 또 마셨거든요. 병 버전으로. 그때는 질소 충전이 아니었어요. 역시 그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 맥주 좋습니다. 이 맥주는 기본적으로 견과류의 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몰트에서 올라오는 견과류의 향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굉장히 즐거웠던 맥주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한국에서 못 마셔서 굉장히 좀 아쉽죠. 그리고 바스 페일 에일이 나왔는데요. 이 맥주는 레전드죠. 이 맥주는 레전드고 19세기 후반 바스는 대영 제국의 주류계를 지배하며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일이 되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맥주입니다. 오늘날 바스는 세계로 수출되는 국제적인 아이콘으로 오랜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친근함이다 라고 하고요. 은은히 빛나는 구릿빛 에일은 달콤한 매가 캐러멜 흙을 얘기해주며 호배 은은한 꽃향과 끝에 살짝 걸치는 한 점의 쓴맛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맥주 아쉽죠. 이 맥주 한국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고요. 캔 버전은 솔직히 호피향보다는 오히려 프루트 에스테르가 좀 더 강조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밍밍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이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매력이죠. 지금 한국에 있는 잉글리시 페일 에일은 홉고블린 루즈예요. 홉고블린을 보시면 많이 좀 드셔주세요. 그 맥주라도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홉고블린 루즈라고 하는 약간 짙은 딥 엠버 컬러의 이 맥주가 한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중적으로 대중체에서 먹을 수 있는 잉글리시 페일 에일 같고요. 최근에 런던 프라이드가 다시 수입됐죠. 일단은 생맥주로만 수입이 됐습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은 가서 꼬박꼬박 마시는 맥주예요. 캔으로 있을 때 드십시오. 런던 프라이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잉글리시 페일 에일은 저도 좀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다음에 ESB나 SB 스페셜 비터 같은 것들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런던 프라이드 얘기가 또 있네요. 런던 프라이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잉글리시 페일 에일 편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벨지안 페일 에일,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과연 페일 에일의 범주로 봐야 될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저희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